안녕하세요. K방산 투자 리포트 밀떡의 투자 이세환입니다. 최근 방산 기업들이요 국산 무기에 잇따른 대형 해외 수출 소식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K방산을 향해 쏟아지는 긍정적인 시그널, 이제는 투자 정보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성공한 밀떡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방위산업 현황과 더불어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이봉진 애널리스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기업분석팀의 이봉진입니다. 최근 들어요 증권업계 내 방산주들이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산업이요 증권업계에서 부각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예,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네.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한국항공우주가 상장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전문 방산업체죠. 방산 비중이 100%인 이제 LIG 넥스원이 상장하면서 예,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2016년도에 그 한화 테크인, 삼성에서 한화로 넘어온 한화 테크인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방위산업에 언제부턴가 위기론이 있었어요. 사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국내 안보 환경이란가 이런 게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위산업 위기론이 등장한 배경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 네. 2016년도에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2017년도부터 방산 비리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분식 회계설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바로 좀 다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라져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17년 이후에 조금 암흑기가 왔다고 보면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방산업계를 좀 어둡게만, 미래가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발전했던 그런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정부가 방산업체들을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방산업체 지정을 하고 이 방산업체들이 정부가 지정해 놓은 그 무기 체계들 아이템을 이제 독점 생산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독점 생산하는 것들의 어떤 폐해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독점 산업에나 다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2009년도에 이제 이 방위산업 업체들의 어떤 전문화 계열화되어 있는 이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2009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산업 업체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문화 계열화가 폐지되면서 다른 그 회사가 기존에 생산하지 않았던 아이템을 가져갔던 사례는 현대로템이 전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원래 그 전동차 만드는 그렇죠. 예. 전동차 물론 잘하지만 전차를 또 이제 전문화 생산을 했던 기업인데 2012년도에 이제 장갑차를 수주를 하죠. 두산과 경쟁을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경우가 이제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기존에 생산하던 업체들이 그대로 다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방위산업 어떤 독점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좀 규제를 많이 좀 했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수익성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 좀 입장에서는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 방위산업의 이제 원가 산정 기준 뭐 이런 것들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좀 개정 중에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어떤 방위산 원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방산 업체들이 생산해내는 무기 체계의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5% 전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삼성 계열사가 2015년에 삼성 테크인을 한화로 넘길 때 그 넘긴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야기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낮은 수익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필요한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했던 이 생산 시설이라든가 고용했던 인력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이 삼성이 방위산업에서 발을 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정부가 2018년도에
방위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이슈들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저수익 구조를 조금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표준 원가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그 원가를 절감시키는 부분은 방산업체들의 이익으로 가져가게끔 네. 그런 지금 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하나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게 이제 방위산업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네. 수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들이 2018년도에 발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방위산업이 굉장히 부각을 받게 된 이유가 사실 2018년 이후에 어떤 그런 제도 변화,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투자,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지면서 최근에 이제 방위산업이 다시 각광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K9 제조포 요즘에 이제 많이 수출돼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이걸 삼성 아까 말씀하신 삼성 테크인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삼성 테크인에서 이제 하나 테크인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 입장에 봐서는 삼성 테크인은 조금 아쉬운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한화에 왔기 때문에 네. 그 K9 자주포의 수출이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렇구나. 하는데요. 네. 한화는 이제 기존에 방위산업을 많이 육성을 했었죠. 방위산업, 네, 네. 그러니까 주 한화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했었으니까 기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오면서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K9의 뭐 이런 수출 뉴스들이 네.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 게 지금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든 게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2022년 이 방위력 개선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네. 1.8%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었죠. 조금 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무기 체계 확보나 그다음에 이제 적성국의 대응 능력 구축 등에 투입되는 이 방위력 개선비가 줄었다는 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방위산업 업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크게 둘로 나눠서 봅니다. 전력 유지비, 네. 이런 뭐 사병들 급여라든가 네네. 이렇게 주는 분야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방위력 개선비 예산하고 방산업체들의 매출 증가율 네.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방산업체들의 매출은 그러니까 내수 매출 기준입니다. 내수 매출 기준으로는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반복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 지난 2017년, 2018년에는 10% 이상씩 증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을 하기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수립했던 국방 예산들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2020년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 1.8%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근데 크게 우려하실 게 없는 게 이게 이제 방위력 개선비도 그 안에서 무기 체계별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분야는 이제 항공기 관련된 예산인데요. 항공기 관련된 예산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생산하는 무기가 아닌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F-35의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1.2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CICN이라든가 뭐 잘 아시겠지만 전술정보통신체계죠. 이런 것과 관련된 지휘정찰 쪽 예산이나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기동 화력 쪽 예산은 오히려 2020년도 예산이 2021년도 예산보다 10% 이상씩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방산업체들의 어떤 매출이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몇몇 방금 말씀드린 지휘 정찰이나 기동 화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업체들의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수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K방산이 수출할 수 있는 그 아주 알토란 지역이 네네. 동남아시아 지역을 네. 할 수 있는데 보면은 GDP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2020년 마이너스가 크게 났고 2021년엔 조금 개선되어진 걸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네.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 이제 국방 예산이 이런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면서 네.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것도 역시나 코로나 영향이 네.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이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늘었어요. 아, 오히려 늘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제일 그 위협이 된 나라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또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에너지를 수입해 오는 지역이 대체로 보면 중동 쪽이잖아요. 네, 네. 근데 중동에서부터 중국까지 이 에너지가 이동되는 수송 경로를 보면 네. 아시겠지만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그 지역이 이제 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안보를 확보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중국이 남중국해 쪽에서의 군사 훈련이나 그러니까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많이 하죠. 강화하고 예. 있죠.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6년 동안 방위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은 나라예요. 네. 전 세계 네.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보통 1년에 방위비 지출 전년 대비해서 한 5%씩 늘려요. 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도 네. 다 그 5%나 5% 이상의 지출들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네. 거죠.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위협으로 인해서 방위비를 크게 줄일 수 없는 국가들이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무기의 구매나 이런 것들을 우리처럼 조금 국외 도입을 미룰 수는 있겠으나 그게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가 여전히 뭐 중동 쪽도 있지만 예, 동남아 국가들도 주요 수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말라카 해협이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자주포도 많이 팔고 전차도 많이 파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말라카 해협 같은 이런 그 해상 지역이 좀 이슈가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함정이나 잠수함, 항공 같은 고부가가치의 맞습니다. 예. 이런 장비들을 더 수출할 그렇죠.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예, 맞습니다. 동남아에서 사실 요구하는 무기 체계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무기들을 사고자 합니다. 예. 예. 국내 방위 산업의 향후 전망하고요. 포인트를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정부의 이런 어떤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해외 수출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외 수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되는 무기 체계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체들의 파이의 확장, 먹을거리가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방 중기 계획이라든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연평균 5% 이상 그러면 방위력 개선비는 그거보다 더 크게 늘겠죠. 그러니까 내수에서도 어떤 7%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되고 그런 수출 성과들이 더해지니까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우주와 같은 이런 신성장 동력들도 지금 방산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주목해 보셔야 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아덱스가 열렸었습니다. 네. 이게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한마디로 쇼케이스죠. 이런 게 열렸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가셨습니까? 예, 뭐 당연히 방위산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아덱스가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2년마다 꼬박꼬박 꼭 찾아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일반 공개 전날에 이제 프레스데이라고 있어서 네네. 그때 갔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하고 이제 항공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어떤 기술들이 신기술들이 좀 소개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년마다 찾아가 보면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방산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보기에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이 아덱스 2022를 가서 봤을 때는요,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기존하고 다르게 전시되어 있었던 무기 체계들이 위성, 우주와 관련된 위성, 드론이라든가 UAM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좀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하고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위성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위성항법 서비스, 이게 이제 뭐 올해나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고, 총 한 3.7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이제 뭐 산업자원부에서도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초소형 위성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송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들, 그 다음에 UAM, 뭐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 앞으로의 어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어떤 성장 동력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될 기술,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한국형 쉽게 말해서 한국형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GPS를 사용하는 게 이제 민간용하고 군사용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GPS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변국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체적인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확보해서 이것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런 위성항법 서비스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사실 또 약점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GPS를 이제 무기 체계에 적용을 하지만 이게 수출할 때는 이제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출의 제약 요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위성항법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마 모든 나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구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주 한마디로 투자 파이도 좀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이 그동안 많이 높아졌고요. 네. 그 높아진 기술력을 이제 해외 수주로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 확인이 때문에 되었죠. 네. 더군다나 실전에서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적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들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투자증권 이봉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 현주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요, 주요 방산업체들의 특징과 함께 2020년 주목할 만한 방산주 꼽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성공한 밀떡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봉진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기 정도 되면 호주에서 성능평가 지난해 끝냈던 레드백. 3분기에는 KF-21이 시험 비행에 그거- 나서죠. 누리호의 2차 시험 발사가 또 끊임없이 이벤트가 있다.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 이렇게 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서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